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거 와서 보니까 역시 영상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의 어떤 좀 특징이 조금 화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강의도 되게 굉장히 화려했는데 저는 약간 조금 클래시컬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전공의 때 저희 그 아주 노 교수님 중에 유명한 분은 이렇게 피팅 이데마를 이렇게 피지컬 하신 다음에 알부민 레벨을 잘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전설 같은 어떤 그런 분이 계셨는데 지금 돌이켜서 지금 제가 프랙티스를 한 지가 꽤 한 10년은 최소한 넘어가니까 그 정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던 환경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CU 케어도 아직까지 이렇게 아트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환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어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인디비주얼라이즈하게 어프로치를 잘 하는 분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아웃컴이 좋다고 생각했고, 그런 것들의 배경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환자에 대한, 이렇게 환자 치료에 대한 경험들이 주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 내과 영역에서는 이제 특히 캔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프리시즌 메디슨이라고 해서 환자의 지노믹스를 보고 환자의 맞춤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실은 ICU 케어가 과연 경험과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문헌에 나와 있는 근거들로 치료를 하겠지만은 그런 것만으로는 치료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 과연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환자의 어떤 문제를 눈으로 직접 보는 영상의 의미가 과거에 비해서는 확연히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결국 에크모, 레스피레이터 에크모를 하는 환자에서 어떤 이미지를 하고 어떤 모니터링 할 것인가에 대해서 왜 하고 그 다음에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어떤 거를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크모는 아마 좀 앞에 어떤 VA 에크모처럼 이렇게 죽었던 환자들이 살아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에크모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환상 같은 것들이 좀 생기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에크모는 단지 제가 생각할 때는 서포티브 케어를 하는 디바이스일 뿐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에크모가 리스큐 세라피, 이머전시로 이렇게 에크모를 넣는다든지 하는 리스큐 세라피의 개념이었다면 디바이스의 발달로 인해서 조금 더 바이오 컴패티블한 양상이 띄면서 지금은 리스큐 세라피와 서포티브 세라피의 한 중간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만약에 앞으로 향후에 에크모 개발이 좀 더 된다면 우리가 CRRT 쓰듯이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장비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에크모를 해서 우리가 특히 레스피레이터 영역에서는 시간을 버는 것들입니다. 어떤 시간을 버느냐 하면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버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내고 뭐가 문제인지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솔루션을 제시했을 때 그 환자가 치료에 반응하는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에크모를 하는 건데 에크모 자체가 치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에크모가 어떤 치료 도구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케니컬 벤틸레이터의 시대에서는 저희가 환자가 ARDS가 생기거나 환자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에는 어떤 이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꺼려집니다. 제가 아는 노 교수님은 환자가 안 좋을 때 브론코스코피를 하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환자를 나쁘게 하는 거라는 어떤 생각까지도 가지고 계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사진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등굣길이라는 어떤 신문기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어떤 벤틸레이터 환자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위험했었죠. 그래서 경험과 어떤 그런 영역에서 많이 이제 다뤄졌고요. 그래서 진단적인 어프로치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런 환자는 이런 병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든지 어떤 정확한 원인이 아니라 가능한 원인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어떤 그런 치료 전략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에크모를
이제 에크모가 이제 조금 더 보편화되고 이제 적응을 많이 하면서 이제 에크모를 활용을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센터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크모를 가지고 이제 트랜스포를 환자가 안 좋으면 뭐 예를 들면 이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식이 가능한 병원으로 트랜스포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CT를 검사를 한다든지 ARDS 환자의 CT를 우리가 에크모를 달고 가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와중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치료적인 접근도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에크모는 여전히 약간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장비입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한 디바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블리딩 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러한 인펙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크모 자체가 2리터에서 한 4리터 정도의 블러드 플로우가 체순환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DIC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이런 블러드 트라우마가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와 그리고 확실한 거는 에크모는 벤틸레이터 인듀스드 렁 인저리를 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베네핏과 어드버스 이벤트 사이에서 밸런스를 잡는 것이 굉장히 프랙티스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우리가 에크모를 인설션 했을 때 우리한테 이 환자한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은 골든타임은 저는 딱 한 2주 이내라고 생각합니다. 2주가 지나면 환자 몸에서 블리딩 이나 뭐 이런 다른 컴플리케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환자의 진단적인 처치가 들어가고 치료적인 접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다음 단계의 어떤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에크모 환자들의 샘플을 모아서 연구를 했던 겁니다. 블러드에서 환자 이걸 보시면 대부분이 뭐 septic shock이나 뭐 ARDS 환자였는데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까지 떨어지는. 근데 플레트릿 액티베이션을 보는 플레트릿 팩터 4나 아니 베타 TG 같은 마커들은 첫 3일까지는 떨어집니다. 그 말은 이제 플레트릿이 조금 낮은 환자라도 VV 에크모를 잘 한다면 오히려 플레트릿 액티베이션은 조금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뭐 초창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컨트롤 트라이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가능성을 본 겁니다. 다만 일주일째가 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조금씩 플레트릿 액티베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말은 에크모 초기에는 괜찮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익스트라코퍼럴 서킷에서 DIC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고 이거는 감염에 대한 어떤 제가 학회에 발표했던 내용인데 에크모 사용하는 기간이 증가되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감염, 블러드스트림 인펙션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논문에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은 결국에는 이런 블러드스트림 인펙션이 있으면 카테터에 그 바이오필름 형성하고 거기에 인펙션이 되면서 이것 자체가 나중에 카테터 리레이트 인펙션에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결국 한 10일에서 20일 사이에 굉장히 빈도가 높아지는 걸 보면 그 전에 우리한테는 이제 일종의 허니문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ARDS 치료의 알고리즘을 보면 뭐 브론코스코피나 이런 걸로 펫소젠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리버서블 한지를 보고 항생제를 치료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왜 반응을 안 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보통 이 시점이 되면 ARDS가 굉장히 시비어하기 때문에 어떤 치료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런 시기에는 저희가 이제 에크모를 적용하고 이제 이미징, CT와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가 이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옵시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이 환자가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질 거다. 지금 이 치료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이제 확인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에크모를 하고 있는 환자들한테 우리가 주로 할 수 있는 뭐 대략의 검사들이 여기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브론코스코피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에크모 다는 첫날 브론코스코피를 해서 이제 펫소젠을 동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한 3일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으면
이제 일반적인 폐렴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뭐 CT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평가를 하고요. 아니면 일주일 되는 시점에서 뭐 어떤 이제 ARDS가 일주일 되면 이제 바이브로 프로리프레티드 페이즈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바이옵시를 해서 이제 이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환자가 진짜 인펙션이냐 아니면 뭐 ILD 익세스베이션에 의한 어떤 상황이냐를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일주일에서 2주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아무래도 저보다는 더 초음파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긴 한데, 저희 중환자 영역에서도 이제 최근에는 초음파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일반적인 뭐 노멀 에어레이션 되는 렁에서는 이런 소견을 보이고요. 여기처럼 이렇게 B 라인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렁 이디마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ARDS도 역시 non-cardiogenic pulmonary edema이기 때문에 pulmonary edema와 ARDS가 그렇게 차이 나진 않고, 다만 좀 시비해진다면 이 B 라인이 조금 thick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퓨전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ARDS 환자에서 초음파가 필요한 이유는 초음파를 봄으로써 핫 펑션을 평가해서 이게 진짜 ARDS인지 이제 카르디오제닉 푸물 이반지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도 되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이퓨전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ARDS보다는 푸물 이마를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ARDS 환자에서도 인서스테이션을 충분히 하고 나면 이퓨전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만으로는 감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만약에 회복하게 되면 이 환자들이 굉장히 시비어한 디지즈 이후에 생기는 어떤 CIP라든지 크리티컬 일리스 폴리뉴로패시라든지 다이프램 디스펑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다이프램 소노를 리버 도움 있는 데서 와서 보고 이렇게 다이프램 티크니스를 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레벨에서 M 모드를 걸게 되면 이제 다이프램 무브먼트의 높이를 보고 하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걸 많이 안 하기도 하지만 환자가 상태가 괜찮다면 M 붙잡고 이제 플로로방에 가서 이제 플로로스코피로 환자의 다이프램 펑션을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이프램 펑션이 괜찮다고 하면, 사실은 미닝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베드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검사도 있고 플로로스코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보여주는 케이스를 제가 한번 케이스 리포트한 내용인데, 25세 여자 환자였고 이제 로컬 하스피탈에서 푸머너리 엠보리즘을 진단하고 이제 노악이라는 안티코아굴런트를 이제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 안티코아굴런트를 쓰고 난 지 며칠 지나서 사진이 조금 안 좋아졌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 오셨을 때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혈압도 샥도 있었고, 그다음에 샥이 있어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는 이제 토탈 화이트아웃 렁을 보이는 상태죠. 그래서 응급실에서 이제 전공의가 이제 바이탈 잡기 위해서 플루이드 로딩을 했고, 그럴수록 더 안 좋아져서 결국 VA 에크모를 넣고 이제 ICU로 입실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브론코스코피를 저희가 바로 봤는데, 이게 그냥 헤모티시스가 진짜 맞구나 하는 게 이게 여기 브론코스에 보면 피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환자는 일반적인 푸문 엠보리즘의 첫 CT에 비해서는 굉장히 심한 샥이 있고, 그 다음에 블리딩 텐던시가 있어서 과연 이 환자를 스롬보토미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흉부외과 의뢰에서. 그렇지만 되게 서전들도 이런 상황이 되면 확신이 없으면 수술방으로 환자를 데리고 가는 걸 굉장히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크모를 한 상태로 환자 상태가 안정이 안 돼서 에코에서는 디세일을 계속 보이는 상황이라서 이제 풀문의 안지오그래피를 했는데, 이 풀문 안지오그래피에 보면 오른쪽은 풀문의 아트리가 다 잘 오른쪽은 잘 관찰되는데 왼쪽으로는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풀문의 레프트 풀문의 아트리에 트롬보스가 차 있구나 해서 바로 수술을 들어갔죠. 수술을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했던 거는 이제 뭔가 튜머 매스 같은 게 보이더라. 흉부외과 선생님 말로는. 그래서 그 튜머 매스를 일단은 제거를 하고 나중에 패소젠을 봤더니 코리오칼시노마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응급실에서 만약에 유린 HCG를 확인을 했었더라면 아마 조금은 그런 걸 피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조금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뭐 이 코리오 카시노마를 보고 난 다음에도 이제 튜머를 제거했기 때문에 조금 좋아지지 않겠나 싶었는데 도저히 풀모널 하이퍼텐션이 호전되지 않고 환자 상태가 안 좋아서 결국에는 코리오 카시노마는 굉장히 케모 센시티브한 튜머이기 때문에 케모세라피를 에크모를 단체로 했습니다. 그러고는 환자가 좋아져서 이제 에크모를 뗄 수 위닝 할 수 있었죠. 예, 그래서 뭐 이게 저만이 생각하는 기발한 생각이 아니고요. 이제 과거에 이제 메케니컬 벤틸레이터 시대에 이제 코리오 카시노마로 이제 벤틸레이터 달았던 사람들은 벤틸레이터 단 상태로 항암 치료를 해서 효과를 봤다는 페이퍼가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에크모에서는 저희가 조금 저희도 나이가 너무 젊기 때문에 일단은 시도할 때 고민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결과가 좋아서 저희도 케이스 리포트를 했던 경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불과 한 1, 2주 전에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IPF 환자 한 명을 이제 이식을 했고요. 이식을 하고 나면 배식하고 난 첫 3일 동안은 리포퓨전 이스케미아 리포퓨전 인저리 때문에 렁이 허해지는 ARDS가 옵니다. 그걸 우리가 프라이머리 그래프트 디스펑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하이폭시가 심한 상태를 우리가 그레이드 4라고 보는데 이제 에크모를 3리터 정도의 풀 서포트를 하고도 벤트 FIT 0.5 정도 하고도 환자가 이제 PO2가 70으로 에크모 위닝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죠. 그렇지만은 이 자체가 리포퓨전 인저리는 한 3일이 지나면 이제 리버서블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렸습니다. 근데 48시간 지난 시점에도 도저히 리버서블 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거는 수술방에서 왼쪽 렁이 잘 안 펴졌던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프로포지션을 생각했는데 이제 이런 중환 환자하고 이식 직후에 환자를 갖다 프로포지션 한다는 게 굉장히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를 CT실로 가서 CT를 찍었습니다. CT를 찍었더니 레프트 렁이 거의 토탈 아테르타시스, 롤업은 거의 풀로 아테르타시스 된 상태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VQ 미스매치로 환자는 하이폭시아가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프로포지션을 시행하고 하루 정도 시행하고 환자의 렁은 펴졌고요. 사진에 보면 크게 차이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뒤쪽에 롤업이 조금 헤지니스가 조금 얕아진 것 자체가 그렇고요. 이게 14일째 CT인데 어제 찍은 CT인데 이제 롤업이 괜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병실에서 케어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이 왜 해야 되고 언제 빨리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어떤 거를 하는 게 좋겠다. CT든 뭐든 빨리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어떤 게 나올 거냐. 사실은 지금 이거를 갖다가 하고 계시는 병원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렉트릭 임피던스 토모그래피라고 해서 이제 펑셔널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렁이 얼마나 벤틸레이션이 되는지를 이미지화하는 거죠. 기존의 CT는 이제 호흡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흡기를 참는다든지 호기를 참는 이 정적인 이미지였다면 이게 다이나믹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 몸통에다가 일렉트로드를 다 붙인 다음에 이 일렉트로드가 각각의 반대편 일렉트로드로 이제 전류를 보고 이 전류 흐름의 저항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저항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치화해서 이걸 이미지로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보여줬을 때 우리가 ARDS 렁은 대개는 헤테로지너스하다고 하는데 이런 헤테로지너스한 렁에서는 로얼럽 쪽이 벤틸레이션이 되지 않죠.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면 이제 벤틸레이션이 되거나 벤틸레이션이 되는 속도가 이게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로얼럽이 안 펴지다가 뒤에 가서 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호모지너스한 노멀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이런 노발 뉴모니아가 있는 환자에서 했던 걸 보여주는 건데 이쪽에 로얼럽 쪽지 전혀 이게 벤틸레이션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ARDS에서는 이제 로우 타이달 볼륨 이제는 거의 이제 정설로 굳어지긴 했지만은 이제 그 이상을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이런 ARDS렁에서 실제로 노말로 에레이션 되는 이런 렁들을 이제 베이비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베이비렁의 컴플라이언스 우리가 말랑말랑한 정도는 거의 정상 사람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로얼럽 쪽에는 아까 전에 보신 CTA처럼 이제 완전히 딱딱한 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풀모니 이디마 같이 난카제는 풀모니 이디마에 의해서 이디마티스한 렁이 있고요. 그러면 이 부위에서는 환자가 아래쪽에는 아테테틱 트라우마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타이다 볼륨 많이 주게 베이비 렁보다 많이 주게 되면 이제 이쪽 부분에는 오버 벤틸레이션 되면서
이제 렁이 손상이 되게 되고 이쪽 부분에는 이제 쉬어링 포스에 의해서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우 타이달 볼륨 벤틸레이션의 개념은 이만큼의 벤틸레이션을 주자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만큼의 벤틸레이션, 이 노멀 베이비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게 최근에 많은 이슈고요. 이게 앞에 말 보여드렸던 토모그래피, 일렉트릭 임피던스 토모그래피 같은 경우는 이게 이미지화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브라질에서 닥터 아마토가 로우 타이달 볼륨 첫 논문이 나왔던 그분이 아마 이분인데 이분이 2015년대 NEJM에 이제 기존에 있던 ARDS의 페이퍼들을 다 모아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다시 이제 분석을 했죠. 분석을 했더니 실제로 우리가 펑셔널한 사이즈의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펑셔널 사이즈의 타이달 볼륨과 우리가 프리딕티브 바디웨이스로 보고 한 타이달 볼륨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만큼의 렁을 펴는 드라이빙 프레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사실은 펑셔널한 사이즈는 실제로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드라이빙 프레셔는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드라이빙 프레셔를 체크해서 앞에 보신 것처럼 뭐 저기 14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모탈리티와 관련이 있더라는 게 NEJM의 논문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런 노타이달 볼륨에 대해서 이것이 정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이론적으로 많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환자를 풀 세데이션을 해서 이제 뉴로브로스쿨러 블러커까지 쓰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고요. 이제 벤틸레이터에서 인스페스 프레셔를 홀드해서 이제 플라트 프레셔를 체크하고 이제 익스프레션 홀드를 버튼을 눌려가지고 핍을 체크한 다음에 이 차를 구하면 이제 드라이빙 프레셔를 구할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벤틸레이터에서 뉴로머스큘러 블러커 쓰는 환자들이 이걸 위해서 정확히 쓸 수도 없는 문제고 그 다음에 늘 뉴로머스큘러 블러커를 쓰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이제 최근도 아니죠. 이게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에소파지알 프레셔 모니터링 같은 장비가 나와서 이제 트랜스풀모너리 프레셔를 재음으로써 이제 이런 플라토 드라이빙 프레셔를 모니터링하는 장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에소파구스에 이걸 정확하게 위치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국내에서 쓰고 있는 센터들이 많지도 않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에크모에 있어서는 어쩌면 로우 타이달 개념이 이제 조금 바뀐다는 논문인데 이제 울트라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 개념으로 이제 프리딕티브 바디웨이에서 6이 아닌 3 정도를 타겟으로 해서 하면 뭐 이거는 베이비렁의 사이즈를 모르지만은 일단 많이 낮추고 나면 렁은 안전하지 않겠나 하는 컨셉으로 간 건데 물론 저희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만족을 안 했던 논문이라서 이걸 다 믿을 수는 없고요. 다만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에서 시비어 ARDS 그룹에서는 조금 서바이벌 베너핏이 있었던 걸로 토마스 베인이라는 독일의 의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레스피레이터 에크모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서포티브 케어 영역으로 조금 들어오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환자를 이미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에크모가 이제 문제가 되는 시기가 1, 2주 내이기 때문에 환자의 시간을 조금 더 아껴 써야 될 것 같다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응급 영상 중환자 영상학회도 뭐 생긴 지가 오래되진 않은 거고 에크모도 사실은 이제 크리티컬 케어 영역에 들어온 지가 역사는 오래됐지만 이게 이렇게 활발해진 지가 오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에 없던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생각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스티브 잡스가 1997년도에 망해가는 애플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말했던 이제 모토가 이 Think Differently 이건데 결국에는 이제 뭔가 새로운 걸로 바꾸고 그거가 세상에 기여를 하려면 아무래도 조금은 다른 접근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거를 에크모를 하면서 느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